모든 자녀가 다 해당이 되지 않고요. 미혼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럴 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네. 해당이 현재 안 왜 이렇게 됩니다. 좋아해? 해당이 왜 안 이렇게 돼요? 좋아해? 안 됩니다. 한 번 결혼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아쉬워해 근데 지금 왜 아쉬워하냐고. 청약에서 형제 자매는 그냥 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한 번에 다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형제 자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과 똑같다. 굉장히 현실적이네 이게 청약제도가. 현실적이야 되게. 갔다 오면 안 되고 형제는 남이고. 네, 일부에서 워낙에 정말 스마트하시게 확실히 그 네. 현장 전문가라는 게 확 느껴질 정도로 정말 자동 판매기처럼 청약은 다 나와. 청약 질문계의 자동 응답기. 그러니까. 제목이 진짜 딱 맞아요. 주택 청약의 정석. 너무 진짜 그에 걸맞게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즐겁게 재밌게 네.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2부에서는 또 청약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 또 당첨됐다가 부적격이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렵게 당첨된 그 청약, 계약부터 대출까지 뭘 준비하는지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사는 가족도 청약에서는 그 부양가족이 아닐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면 무조건 포함입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 좀 조건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배우자 부모님 포함해서 3년 이상 부양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등록에 주민등록상에 기재돼 있어야 되죠. 되고. 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자녀,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녀는 기간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는데요. 단 만 30세가 넘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 이제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되고요. 단 자녀는 모든 자녀가 다 해당이 되지 않고요. 미혼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네, 미성년자는 아니고요. 네네. 미혼의 자녀. 그래서 가끔 이럴 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네. 해당이 안 왜 이렇게 됩니다. 좋아해? 해당이 왜 안 이렇게 돼요? 좋아해? 안 됩니다. 한 번 결혼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아쉬워해 근데 지금 왜 아쉬워하냐고. 왜 가는 거야 지금? 나는 남의- 왠지 이거 어차피 주택 때문에 안 돼 주택 때문에. 아니 되게 표정이 그분은 깨끗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분은 되게 난감하시겠다. 아, 네. 그것 때문에 청약까지 안 되면.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안 되는 거죠. 부양가족까지 안 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결혼을 일찍 했다가 네. 이혼을 했더라도 네. 일단 한 번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나가 막 이런 거. 혼인신고 경력이 있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한 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새 혼인 신고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뉴노멀.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부모님은 해당이 되는데요. 부모님하고 동일하게 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손자의 부모님이 부양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자가 같이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되지는 않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녀의 부모, 그러니까 그 청약 신청자의 자녀가 되겠죠. 그 자녀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 사망을 한다거나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손자녀를 조부모가 부양을 할 경우에 수밖에 없는. 그럴 때는 이제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또 있는데 형제 자매는 일단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저자특강을 종종 하다 보면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직설적으로 청약에서 형제 자매는 그냥 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한 번에 다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형제 자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과 똑같다. 굉장히 현실적이네 이게 청약제도가. 현실적이야 되게. 갔다 오면 안 되고 갔다 오면 안 되고 형제는 남이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요새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외국인 경우에는 배우자만 인정이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 그러니까 자녀는 안 돼요?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 전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부양가족이 되는데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근데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이라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같이 살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배우자만
그죠? 나머지는 외국인 신분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련해서 그냥 다 설명을 드리는 네네. 건데 네. 뭐 자녀가 뭐 이렇게 갔다 올 수도 있지만 네. 부모님 같은 경우에 또 재혼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럴 경우에 이제 계부나 계모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 가족이 아니죠. 법적으로 로도 가족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민법상으로도 본인의 그러니까 혈족이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혈족,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님은 되지만 계부 계모는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혈족의 피가 안 배우자죠. 섞여서. 네, 그렇죠. 부모님하고는 부부일지 몰라도 저하고는 혈족도 아니고 배우자 혈족도 아니죠. 그래서 계부 계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혈족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음. 그 원래 아, 형제자매는 피를 같이 나눠도 안 되는데. 혈족 원래 그건 현실이 남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이죠. 근데 이제 부양 가족이 아닌 거고, 음.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으로도 혈족이거나 배우자의 혈족은 되지만 혈족의 배우자는 해당이 없거든요. 되게 예. 디테일하게 기준을 굉장하네요. 잘, 예. 잘 세웠네요. 제가 그 법학을 학부 때 전공을 해가지고 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계부 계모는 나중에 뭐 주택 소유랑도 상관이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은 주택이 없지만 계부 소유로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한 10채가 있다. 등본상에 같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오.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부양 가족도 아니에요. 다주택의 계부나 계모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냥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도 예를 들어서 형제 동생하고 같이 살아요. 동생이 한 2주택이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남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는 무주택인 거죠. 무주택이 되는 거죠. 같이 음. 등본상에 있어도. 어. 왜냐면 상관이 없거든요. 세대에 포함이 안 되니까. 주택 그 판단할 때 부양가족이나 무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 기준 안에 형제 자매나 계부 계모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등본상에 같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도 상관이 없네. 진짜 그렇죠. 그런 부분 좋네요 또. 같이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서도 못 들어볼 그러게요. 얘기네요. 진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는. 계부 계모까지 나올 줄은. 그러니까 아, 예. 제가 쫙 막내에서 다 도심까지 다 정리를 아, 이렇게. 물어보기 애매한 것들까지 그러니까요. 정말 싹 정리를 해주시네요. 혈족에서 무슨 뭐 와. 이게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은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보면 여러 특이한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말 복잡하고 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좀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청약계 애정남이세요. 그러게요, 진짜. 애매한 거 정해주는 정해주는. 남자. 그렇다면 부양가족 계산 오류로 또 네. 부적격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청약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이 첫 번째가 이제 부양가족에 본인을 포함시키시는 분들이 있죠. 네, 내가 나를 먹고 살리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본인은 진짜 아니 내가 나를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내가 중요하지. 아니 솔직히 아까 그 소장님도 지금 2주 동안 밤새시고 지금 여기 방송하는 게 다 나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첫 자식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2주 동안 밤새시고 오셨다 가지고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진짜.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도 다시 그렇게 살긴 하지만 지금. 그래서 일단 본인은 아니다. 네, 1인 가구 아. 같은 경우에 해당이 없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제 무주택으로 봐주긴 하지만 부양가족에선 제외가 됩니다. 이제 네, 그게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두 분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택이 있으시네. 아 근데 어머니는 주택이 없네. 그래서 그럼 어머니는 되겠네. 이렇게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두 분 다 안 된다. 부부는 한 몸.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는 외국인도 다 되듯이 무조건 다 되는 거죠. 네, 부부는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많이 오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 자녀 같은 경우에 주의할 부분이 주민등록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하고 주말 부부를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부부가 이렇게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녀 같은 경우에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꼭 있어야 됩니다. 등본상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인데 그 뭐 자취한다고 해서 별도로 분가를 해 있으면 내 자녀지만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양가족에.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녀가 2명이니까 체크를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2명이 다
자취를 해서 주민등록이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전입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음. 부모 중에 한쪽에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음.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류가 생깁니다. 부양가족. 그럼 청약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등본상이 있어야 되고요. 배우자는 등본상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는 해당이 없고요. 근데 여기서 배우자라는 거는 혼인 신고가 들어간 그렇죠. 법률은 법률은 그렇죠. 법적. 사실로는 해당이 안 돼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등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음. 법률혼이 아니면 사실 그냥 동거인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렇죠. 청약에서는 법률혼이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혼인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아직 근데 법률혼이 아니죠. 그렇죠. 법률혼이 아니고 결혼했는데 혼인 신고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배우자의 명의로 집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무주택 없죠. 그렇죠. 가족이 무주택인 아니죠. 거죠. 그렇죠. 가족이 아니죠. 혼인 신고를 좀 네. 전략적으로 애 생각해 볼 낳고 필요가 하는. 있겠네요. 네, 네. 또 그러면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부적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무주택 기간은 이제 기산점이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신고일 중에 빠른 날이거든요. 아. 예, 무주택이신 분들은. 음. 그런데 이제 우리 30대이신 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계산해가지고 만점으로 드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서울에 뭐 65점으로 당첨이 됐는데 32살 뭐 이런 거죠. 될 수가 아. 없는데 따져보니까 무주택 기간 만점을 넣은 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된 거라. 부적격이 그럼 된 거죠. 부적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격이 그럼 된 거죠.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리.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신고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살에 결혼했으면 그때부터죠. 아, 예, 결혼 빨리 혼인신- 했으니까. 그쵸, 예. 왜냐면 둘 중에 혼인- 빠른 거니까. 그렇죠. 혼인 신고를 하면 혼인을 하면 이제 민법상으로도 이제 성년 의제라고 해서 성년으로 봐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8에 결혼해도 성년으로 봐주는 것처럼 그래서 혼인 신고일이 만 30세보다 빠르면 그때부터 계산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만약에 이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이 되겠죠. 예, 만약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많이 오류가 있죠. 그럼 집이 있지만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형 저가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특징이 민영 주택의 일반 공급에만 적용이 됩니다. 특별 공급에는 해당이 안 돼요. 특별 공급에서는 이제 유주택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네, 해당 조건은 일단은 말 그대로 소형 저가 규모하고 가격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그리고 1억 3천이요? 네네. 공시지가? 그렇죠. 그리고 아, 이제 공시가격. 예, 공시가격이 그렇고요.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제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소형 저가 주택으로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한 채만 요런 소형 저가가 두 채가 있으면 그냥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부분도 많이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다 배제가 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서울에 소형 주택을 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 소형 저가네 이러면서 무주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 채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두 채가 있으면 그냥 2주택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 빌라나 뭐 이런 게 아니면 거의 해당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서울권은 가격이 쉽지는 뭐. 않죠. 지방은 사실 비수도권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도권은 그렇고요. 이제 그 이외 같은 경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농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왜 농가주택이라고 하냐면 일단 수도권 해당이 안 되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인데 일단 도시 지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면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에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도시 지역이 빠지면 말 그대로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말만 들으셔도 약간 모르겠어요. 주거지가 아닌,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농사를 짓거나 그렇죠. 뭐 산이거나 네. 그런 지역이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농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주택이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조건이 이제 만약에 사용 승인 그러니까 이제 준공이 되겠죠. 사용 승인이니까 20년이 경과를 했거나 아니면 전용 면적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안 되고요. 단독주택만 그렇죠. 되군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거주를 하셨다가 이주를 하신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주의하셔야 될 게 현재 거주하시는 분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거주하시는 분은 그냥 1주택인 거예요. 거주하시다가 이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사기만 하고 거주를 안 해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주택인 거죠. 거주를 했었고 현재는 이주를 했을 경우 타 지역으로. 그럴 때만 농가주택으로 해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거주를 하셨다면 상속받은 나도 거주한 걸로 봐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예, 그 부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농가주택입니다 했는데 예 그러면 거주하셨었나요? 하면 아니요 거주한 적 없는데요. 그냥 사뒀는데 이러신 분들 가끔 계세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주했다가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면적이나 지역 이런 건 다 보시는데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거주했다가 이주해야 되는 부분. 예. 뭐 그 이외에는 뭐 받았는데 뭐 그다음에 지분을 처분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무주택이었죠. 그런데 이제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청약 그 모집 공고 나기 직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속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랑 같이 이제 공동 상속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지분으로 상속 지분에 따라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족끼리 공유가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1주택이 돼 버리거든요.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공유 지분은 그러면 이제 나는 무주택으로 청약을 할 건데 상속을 받아버렸으니까 1주택이 돼 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주택으로 청약을 하고 나서 하면 이제 사업 주체에서 보거나 그 주택 소유로 판단할 때 지분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너 부적격이 의심이 되니까 소명을 해라라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때 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을 하면 왜냐면 이건 내가 어떤 투자 목적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처분을 하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3개월 이내 처분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근데 거기서 주의할 시점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주택에 30%의 지분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동생한테 또는 형한테 그냥 이걸 넘기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같은 가족 공동 상속권자한테 넘기는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제3자한테 처분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내가 알고 해야겠다. 그렇죠.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처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그 같은 공동 상속한 가족이 아닌 타인한테 처분을 해야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그 이외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기숙사로 쓰기 위한 용도의 주택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원래 분양을 하려는 뭐 개인 사업자도 있죠. 주택. 그런 사업자가 아직 분양을 잘 못했는데 뭐 그걸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또 3개월 이내에 소명을 했다든지 등등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흔하지는 않은 일반적이지 케이스고 않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공급 신청할 때도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나요? 예. 저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필요 없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국가유공자 뭐 5.18 뭐 등등 뭐 6.25 참전용사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장애인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철거주택에 해당이 되시는 일부 분들, 그러니까 철거주택은 그런 거죠. 이제 택지 조성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해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LH공사나 이런 데서 뭐 경기지방공사, SH공사 이런 데. 그럼 이제 원래 사시던 분들이 그냥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수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자기 이제 원주민 어디 강제로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청약 통장 없이 특별공급으로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나 여기 계속 살 건데 그래서 쫓겨나니까. 청약 통장도 안 만들었는데. 그렇죠. 약간 뭐 조합원 개념도 약간 있는 거군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렇죠. 권리를 그런 분들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음. 다른 분들은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6개월이지만 노부모 부양제는 1순위 요건이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이런 특별 공급에서도 가장 많은 부적격이 나오는 케이스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예, 일단 기관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요. 간혹 있는 경우가 이제 기관에서 추천을 받을 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복수로 막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먼저 다른 단지에 당첨이 되시면 이제 부적격이 되는 경우죠. 예, 그런 경우 간혹 있는데 이제 기관 추천에서는 사실 흔치 않은 경우고요.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 기준이 조금 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서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자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수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무 부양자는 다양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통장이 안 돼 1순위 요건에 갖추지 않은 경우도 네. 있고 또 뭐 만 60세 이상인데 주택을 소유했는데 그냥 착각하고 일반 분양하고 착각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인 배우자가 실수로 부적격 당첨이 되면 이 부적격 기간이 풀릴 때까지는 그럼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 좀 구분하셔야 될 부분이 재당첨 제한은 이제 세대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청약 부적격 당첨은 어떻게 보면 청약 신청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기준이 또 바꾸면 되네 다르네요. 세대주를. 그렇죠. 상관이 없죠. 통장이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적격 당첨은 본인만, 네, 그렇죠. 본인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한 거잖아요. 본인이 청약 신청을. 그러니까 본인만 페널티를 어떻게 보면 받는 거예요. 세대로 받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죠. 정상적인 당첨이 돼서 계약을 안 한 경우는 세대 전체로 묶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되고요. 부적격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 가족을 하나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뭐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부적격이 된 거고 그건 본인만 부적격은 본인 기준입니다. 너 때문에 잘못했어.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세대주 그렇죠. 바꿔서 다시. 그렇죠. 아, 그렇죠. 세대주는 어차피 뭐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네.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만 바뀌어 있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또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당첨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재당첨 제한을 네. 두고 있는데 이게 또 지역별로 기간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원래 기존에는 이제 2020년 4월 16일 이전하고 4월 17일 이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최근 거부터 말씀드리면 4월 17일 이후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승인 단지 기준으로는 신청 단지 기준으로는 기존과 국민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에서 5년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면적과 이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냐 아니냐 구분이 되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으로 이제 묶였고요. 그다음에 청약 과열 지역은 7년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 그러니까 4월 16일 이전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에서 5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이하냐 그리고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년, 3년, 5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국민주택도 그렇고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 청약과열지역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당첨이 되셨던 분들은 기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 부분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4월 17일 이후에 당첨이 됐을 때 재당첨 제한 기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당첨이 됐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투기과열지구고 8호 이하고 그 과밀 억제 권역이다. 그럼 이제 5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5년 후에 이제 가능한 건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럼 10년으로 늘어난 건가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는 거죠. 당첨된 게 4월 16일 이전이면은 이전에 그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단지라 그러면 기존 법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예, 기존 거고요. 4월 17일 이후 단지 당첨이 됐을 때 그때 그 다음부터 기간이 바뀐 걸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열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10년. 면적이나 지역 구분 없이 그냥 통일됐습니다. 또 부부가 분리세대면 각각의 이제 세대주로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운이 좋아서 부부가 같은 날에 동시에 당첨이 되면 또 둘 다 당첨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 일단 당첨자 발표일이 이제 만약에 같은 경우를 날, 얘기를 네. 하신다면 일단 단지는 다르고 달라야죠. 예, 같은 단지는 무조건 부적격인 거고요. 다른 단지인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 두 군데가 다 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다 부적격입니다. 규제 지역은 무조건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 둘 다요? 둘 다 부적격. 선택도 아니고. 예, 그래서 둘 다 부적격이고요. 이제 한 곳은 규제 지역이고 한 곳은 비규제 지역인 경우 있겠죠. 그리고 또 둘 다 비규제 지역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둘 다 예를 들어서 특별 공급을 얻었다. 그러면 다 부적격인데 둘 다 특별 공급을 얻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해당이 되니까 부부가 둘 다 신혼부부 왜냐하면 세대주 요건이 없으니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 공급의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는 다 부적격입니다. 그렇지만
한 명은 특별연금금, 한 명은 1순위 또는 둘 다 1순위로 넣었다 그러면 다 인정됩니다. 둘 다. 다 인정.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또 비규제, 비규제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규제 지역에 청약을 하실 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 당첨일이 다르다면요? 당첨일이 다르면 먼저 당첨된 게 이제 기본적으로 유효하죠. 선당첨이 유효하죠. 후당첨은 안 돼. 왜냐하면 선당첨이 되는 순간 재당첨 제한이 재당첨이 걸리는 걸리죠. 거니까. 뒤에 거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 뒤에 거는 그렇죠. 아웃이.